저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그 3D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3P까지 전자 배치가 된 다음 4S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죠. 이유는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죠.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침투 효과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21번부터 어떤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기 시작하냐면 3D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3D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면 그때부터 4S 오비탈은 더 안정해져요, 더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어요. 3D에 전자 배치가 되면 4S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이에요, 불안정한 오비탈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더 불안정한 거예요? 더 불안정한 거라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P 다음에 4S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침투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갑자기 4S가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지거든요. 이유는 3D 오비탈과 4S 오비탈 사이 뭐가 나타나서? 가림 효과, 알겠죠? 그 가림 효과 때문에 4S 오비탈이 침투 효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 효과가 있어야 안정해지는데 얘 가림 효과 때문에 얘가 안정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S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밸런스 오비탈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 번역은? 밸런스 오비탈.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밸런스 오비탈. 우리말 번역 원작가 오비탈. 뜻은 뭐예요? 원작가 오비탈. 바로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 그걸 뭐라고?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항상 밸런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밸런스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칼슘에서 밸런스 오비탈 어디예요? 이거. 스캔듐에서 밸런스 오비탈 어디예요?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 이게 21번 스칸듐의 전자 배치거든요. 그러면 타이타늄은 22번이야. 전자 하나가 더 늘어나면 되지. 그럼 전자 하나가 더 늘어난다니까 3D1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3D2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온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온화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게 이온화예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전자가 기본적으로 떨어지겠어요? 항상 밸런스. 그러면 3D에서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4S에서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4S에서 이온화가 되니 가장 불안정하니까 얘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 전자 배치는 3D2. 그래서 타이타늄 이가의 전자 배치는 3D2.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 전자 배치를 이제 4주기 전이금속에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주기 전이금속들의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이때 그 4주기 전이금속들 원자번호로 치자면 21번에서 바로 요 30번. 알겠죠? 이 21번에서 30번 전자 배치 또한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외워요.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라고 내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화학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무조건 어떻게건 이 10개를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자, 모두 다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18개 전자 배치는 누구랑 똑같아요? 18개까지는 알곤이랑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걸 축약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번이면 18개까지는 알곤에서 똑같으니까 나머지 몇 개를 더 여기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3개를 여기에 더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해서 총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하고 4S 중 채워지는 건 어디가 먼저 채워진다고 했어요? 4S에 먼저 채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S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4S 2, 2, 2, 2, 2 라고 우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d 오비탈은 d 오비탈은 총 몇 가지 오비탈이 있어요? d 오비탈은 몇 가지 오비탈이 있어요? 5가지가 있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d 오비탈에는 총 몇 개의 전자가 채워져요? 10개겠죠? 5 곱하기 2. 알겠죠? 그러면 10개의 전자가 채워지니까 3D1부터 3D 어디까지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부터 10. 그래서 10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D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래서 사주기 전이금속은 이렇게 10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10개의 전자 배치를 외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순서를 외우면 전자 배치를 주기율표를 보지 않아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철이 자 여기 사주기 전이금속 중 몇 번째예요? 철은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럼 D6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면 전자 배치를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외우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라가 어디에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냐면 바로 NBS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했었죠? 뭐 줄임말이었어요? 내셔널 부루 오브 스탠다드라고 해서 미국 표준청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제시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자 배치는 미국 표준청 기준으로 가장 뭐냐면은 정확한 전자 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줌달과 하이탑은 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바꾸어 쓴다고 했어요? 줌달과 하이탑은 D하고 S를 바꾸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몇몇 고등학교 교사들도 줌달과 하이탑처럼 3D와 4S를 바꿔서 4S를 먼저 쓰고 3D를 뒤에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럴 경우 그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정식 표현은 이 표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안정한 오비탈, 불안정한 오비탈인데 이걸 4S2, 3D1이라 쓴다면 요건 채워지는 순서로 오비탈 전자 배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와 그 오비탈이 안정하고 불안정한 순서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관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색함에도 대한민국에 주로 사용하는 교재가 줌달과 하이탑인지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취향에 따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 10개의 전자 배치는 외우시는데 근데 이때 이 10개 중 어노말리가 나타납니다. 좀 이상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두 개가 24번 크롬하고 29번 구리입니다. 이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상해진다는 얘기냐? 순서대로라면 D4S2죠. 근데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5, 1이 됩니다. 굴이 있죠. 순서대로라면 9, 2가 돼야 되죠. 실제로는 1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크롬하고 구리 전자 배치는 옛날에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수능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교과 커리큘럼이 단순해지면서 이제 몇 차 교육 과정이었던가 이후로는 이게 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수능을 쳤던 94년도에는 이게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수능에도 나올 정도란 얘기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크롬하고 구리가 예외적으로 5, 1, 11 이렇게 된다를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저런 예외성이 나타나느냐의 설명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설명 방법이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도 그냥 이 녀석의 전자배치를 써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이 녀석의 전자배치를 써라 이렇게 나오지 굳이 이유를 논술해라까지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이유가 매우 물리학적이고 매우 양자역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전문적인 양자역학적인 내용이라서 저걸 화학적으로 논술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뭐 그럼에도 뭐 굳이 몇 마디 적자면, 첫 번째, 전자가 딱 절반 채워지면 그게 또 매우 안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는 크롬 있죠? 크롬이 원래는 4,2였잖아요. 4,2. 그러면 여기에 디오비탈의 전자가, 자, 예상대로는 몇 개? 4,2죠. 4,2.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S오비탈이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1이 되었죠. 5,1이 되면 여기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4S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죠.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면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전자 간 청력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가 2개가 채워질 걸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나면 모든 오비탈의 전자가 홀전자만 배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룰을 아주 잘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만 착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무슨 룰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훈트 룰이라고 하죠. 얘를 안 만족하는 거예요? 가장 잘 만족하는 거예요? 가장 잘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최외각 오비탈에 저런 식으로 모두 다 홀전자가 최대로 배치될 때 전자 배치 안정성이 커진다라는 계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 전자 배치가 예상과는 달리 4,2가 아니라 5,1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설명 방법도 시험에서 논술하라고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자 배치가 묘하게도 완전히 다 채워질 경우에 또 안정해집니다. 그냥 채워질 때 반만 채워지거나 싸그리 다 채워지거나. 그래서 예로 들을 수 있는 예외가 지금 29번 굴인데, 자, 예상대로라면 9개 2개죠. 9개 2개. 그럼 9개 2개를 여기 배치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10, 1이라고 했죠. 11. 그러면 디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여기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채워지잖아요. 완전히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전자의 각운동량이 전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전자가 다 채워질 경우. 그러면 각운동량이 0이 되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결국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역시 작아져서 안정해진다
라는 아주 물리학적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저렇게 설명을 해봐야 아 저게 뭔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 논술을 하라는 거 안 나와. 그래서 결론은 뭐만 기억하면 돼? 5, 1, 11 외워서 쓸 수만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예외성을 설명하는 어떤 또 다른 개념 중에 exchange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교환 에너지. 그래서 교환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으로도 쟤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교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채워지거나 완전히 다 채워질 때 안정하다라는 그 설명을 다른 전문 용어로 exchange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다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 아주 이상한 이론 중에 리치 순터 맞지? 리치 수터 다이어그램 이라고 하는 야매 이론이 있어요. 리치 수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야매 이론이 있는데, 그 야매예요, 야매. 야매 이론인데, 그래서 이게 이론이 너무 야매여서 쟤를 수록해 놓은 교재가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어가지고 웬만한 책에서는 쟤를 수록도 안 해놓거든요. 되도 않는 이론이라. 근데 이제 딱 하나 미즐러라는 사람이 지은 무기화학 책에 제가 살짝 소개가 됩니다. 이제 야매라서 뭐 어디도 안 나와요. 몰라도 되고 쓸데기 없는 거거든. 그래서 미즐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무기화학 책이 있는데 거기서만 살짝 소개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학교 특히나 고민화 교사가 이걸 바이블처럼 떠받들어요. 야매인데. 그래서 고민화 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근데 그리고 박명호 교사도 이걸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수업을 할 때는 이걸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해요. 야매입니다, 야매. 근데 이 야매가 진실인 것처럼 무슨 막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경인 것처럼 막 설명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이번에 교사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넘어가는데, 혹여나 교사가 뭐 한다 고 하면 그때 모든 설명과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알겠죠? 안 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사주기 전기 금속 전자비치가 이렇다, 그리고 크로마가 구리에서 예외적이 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